사망한 준이 양의 시체를 신부와 동거녀의 모가 함께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네, 영상 구성 보셨는데요.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 실종된 고준희 양이 실종신고 접수 22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비정한 친아버지는 자신이 준이를 묻었다 이렇게 범행을 실토했는데요. 의문투성이였던 준이 양의 실종, 밝혀진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의문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참 끔찍한 사건인데요. 그동안 비정한 그 준이 양의 친부 고 씨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해 왔는데요. 결국은 그 주검 유기 사실을 자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동기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상당히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거짓말 탐지 조사에 1회에는 응했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 응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실종을 위해서 빨리 찾는 작업들, 전단지를 배포한다든가 포상금을 올리는 이런 작업도 사실은 탐탁지 않게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군산에 관련된 추적 수사를 했었는데 상당히 특이 동향이 발견되었던 거죠. 그 내연녀의 그 모친과 함께 동시에 휴대폰이 끊어졌다. 이것에 대한 그 합리적인 설명을 상당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여러 가지 상황도 사실은 상당히 이상했죠. 고준희 양이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반응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고 칫솔에 DNA도 없었고 또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휴대폰에 사진도 전혀 없었던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수사의 상당 부분 이제 그 압박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백을 했지만 이 자백 역시 일단은 진정성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자백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토사물이 기도를 막혀서 사망을 한 것이고 나는 단지 사체만을 운반했을 뿐이다. 이 정도의 자백이기 때문에 이것도 온전한 자백은 아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인 그 변화가 있었던 것은 다가오는 조여오는 수사의 압박감, 그러니까 수중수색도 했죠. 또 그 하루에 200명 이상씩 경찰도 동원을 했죠. 또 헬기까지 띄워서 이렇게 생존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에 전혀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논리의 한계가 분명히 느껴져서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경찰이 가족들을 포함한 그 주변 지인들의 휴대폰 행적 조사를 했더니 지난 4월 27일 날 친부 고 씨와 내연녀 어머니 김 씨의 휴대폰이 공교롭게도 군산이라고 하는 동일 지역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이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추궁을 하니까 고 씨가 결국은 범행 사실을 실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친부인 고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내가 피해자냐 피의자냐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왔어요. 굉장히 이제 본인을 향한 강제 수사에 대한 이제 부인 같은 경우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럼 갑자기 왜 자백을 하게 됐는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그 고 씨의 집 앞에서 혈흔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혈흔에 대해서 국가수가 검사를 해봤더니 검사 결과 고준희 양의 DNA와 친부 그리고 내연녀인 계모의 DNA가 발견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먼저 조금 무너졌던 것 같고 두 번째로 결정적이었던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강제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족들의 강제 수사를 전환하면서 압수수색을 하고 통신 기록을 조회해 봤더니 친부와 그러니까 의붓 외할머니죠. 이 두 사람이 전북에 있는 군산의 임야에서 이상한 시간대에 둘이 함께 있었던 위치 서비스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에 둘이 갔느냐, 시간과 장소가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때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하지 못하고 자백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범행을 고 씨가 자백을 했는데요. 하지만 기자들 앞에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양이 시신이 나왔는데 준희 양이 죽은 이유, 그러니까 숨진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미 자백을 한 상황이고 지금 준희 양 시신까지 발견됐잖아요.
아버지로서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준이 양이 숨진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네, 아버지 고 씨, 준이 양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기자들에게는 왜 그랬는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네, 그런데 그 법적인 평가를 해봐도 그 예. 바로 매장을 한 사안과 이혼 소송의 상관관계 사실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답변이 예. 궁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단 예. 이혼 소송하고 있다는 소재를 이용해서 일단 답변을 하고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그걸 역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죠. 예, 설령 저 친부의 말이 맞다고 손치더라도 즉 기도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 먼저 그 응급실에 가서 응급 조치를 하겠죠. 예. 그리고 나서 만약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경찰에 연락을 하게 되고 공식적인 사망 절차를 밟는 것이 그 일반적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 자체가 무엇인가 숨길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평상시에 쭉 이루어진 아동 학대의 정황이 알려질 우려가 있다라든가 예. 또는 내연녀의 모친 또는 내연녀 또는 본인 자체가 일정한 외력을 사용을 해서 살해 행위를 직접 했다라든가 이런 것이 밝혀질 우려와 부담감 때문에 예. 그렇다 본다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땅에 매장하는 방법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그래서 저와 같은 설명 자체는 논리적인 한계 또 예.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고 씨가 그 이후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준비해 왔더군요. 굉장히 치밀했죠. 그리고 이러한 치밀한 것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의 수사에 많은 혼선이 왔습니다. 예. 어떠한 것들을 알리바이를 치밀하게 만들었느냐. 첫 번째로는 사실은 4월에 지금 준이 양은 숨졌어요. 근데 그 예. 이후에 그 의붓 외할머니가 키우면서 한 달에 60만 원에서 70만 원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8개월 동안 의붓 외할머니에게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급합니다. 마치 예.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는 이 준이 양의 집에 준이 양이 살고 있는 것처럼 장난감, 옷들이 진열되어 있어요. 예. 하지만 최근에 압수수색을 한 결과 거기선 생활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칫솔과 치약에서만 DNA가 나왔지 그 이외에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이 양의 머리카락 한 톨 나오지 없었죠. 않았다면서요? 보통은 베개, 이불에 나오기 예. 마련인데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의심을 했던 거고 예. 세 번째는 이 준이 양이 실종됐던 시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 실종된 시점이 특정되어야 아이가 잃어버렸는지 범죄에 연루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예. 그것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7월에 준이 양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미역국까지 끓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연녀의 지인들과 가족들을 초대해서 미역국을 먹게 한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준이 양은 보이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기억에는 그때 준이 양이 미역국까지 먹었는데라고 하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준이 양이 현재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본인의 사실관계를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가 정황이 보이는 거죠. 예. 지난 7월 22일에 아이는 이미 죽고 야산에 안매장된 상태인데 어른들은 이렇게 아이 생일이라면서 미역국까지 끓여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숨겼는데요. 지난 8일 뒤늦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죠.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사전 정지 작업, 준비 작업이 이 정도는 됐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그 얘기하면 어느 시점에서 이 사실을 아이가 없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자연스러운 실종 사고로 철저히 위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2년이 지나게 되면 취약 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 여기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친모와 이혼 소송 관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권이라든가 또는 면접 교섭권이라든가 관련돼서 지금 고양의 생존 여부 또는 소식 이것을 분명히 친모가 확인을 할 테고 예.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알려질 것을 이미 다 마음속에 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치지 아까 이제 말씀을 나눈 바와 같이 생일에 대한 미역국에 대한 허위 거짓 정보를 주변에 퍼뜨린다든가 또는 심지어 내가 빨리 집에 가서 그 양을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이웃에 많이 했다는 얘기죠. 심지어 이사까지 2번 간 것 같습니다. 철저한 행적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사를 갈 때에도 고양이 평상시 갖고 있었던 머리핀이라든가 이것을 동반해서 이사를 감으로써 계속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확신시킨 다음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실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나서 경찰에 공식적인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하는 날도 이 생부가 친부가 아주 펑펑 울고 그야말로 완전한 알리바이의 연극을 8개월 만에 종료하는 그 같은 연극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준이 양이 언제 또 어떻게 사망했는지 이것은 이제 경찰이 좀 더 찾아봐야 되고 또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친부 고 씨는 준이 양이 지난 4월에 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준이 양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건 3월 말이었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3월 말까지는 준이 양이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예. 선생님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3월 말이 외부에서의 보이는 마지막 행적입니다. 근데 예. 지금 친부인 고 씨 같은 경우에 4월 26일에서 27일 날 야산에 묻었다고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시점도 우리가 특정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시점과 관련된 것이 준이 양이 어디에서 사망했는지랑 관련이 돼요. 왜냐하면 친부와 지금 계모와 의붓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외할머니 집으로 옮겼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친부와 외할머니의 말대로 계모는 관련이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친부와 계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만약에 준이 양이 마지막을 맞았다면 예. 그러면 계모가 연루되지 않았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작아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부는 4월 26일에서 27일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준이 양이 어떠한 사고였던지 아니면 살해였던지 간에 마지막으로 사망했던 그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계모와의 연루성을 확인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평소 지병을 알아왔던 준이 양,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 네, 그 갑상생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치원 선생님들도 그 준이 양이 혀가 평상시에 좀 붓는 경향이 있어서 예. 밥도 제대로 못 먹곤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고요. 예. 또 그 친모하고 함께 그 생활을 했을 때는 이 치료를 무려 30회 이상을 받았었는데, 예. 그 지금 이사를 오고 나서, 즉 계모와 함께 생활하면서는 이와 같은 진료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 하나가 이와 같은 그 병이 상당히 그 악화되었는데 기울여야 할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그 내연녀 또는 친부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이것을 방치해서 이 병이 악화돼서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그 시나리오도 한번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와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방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의무 자체를 게을리하거나 해태했으면 사실 이 역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의율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시 아동 학대의 혐의 자체는 벗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아직까지 밝혀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정황을 볼 때 고 씨와 또 내연녀의 어머니 김 씨, 또 향후 그 내연녀의 어떤 범행 가담 정도 등도 지금 수사 대상인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 현재는 그 친부와 의붓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 사체유기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은 아이가 이미 사망한 채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유기치사인지 뭐 학대치사인지 살인인지는 추후에 수사를 밝혀야 되고, 예. 현재 혐의는 이제 사체유기죄로 보고 있고요. 새엄마 같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왜냐하면 가짜로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친부와 의붓 외할머니는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새엄마 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장하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연녀인 새어머니의 범행 가담 여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사 대상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천 화재 참사 소식 알아볼까요? 유족 측이 오늘 마지막 통화 내용을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참 가슴 아픈 통화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김다혜 양과 그 예. 김다혜 양의 그 아버지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 딸을 갖고 있는 그 아빠 입장에서 상당히 이 내용을 예. 보니까 마음이 울먹해졌는데요. 그 1시간 한 10분 정도 통화를 한 그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내용인즉 이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지금 그 6층에 앞이 안 보인다. 또 그 문도 열려 하는데 안 열린다. 그랬더니 예.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조금만 그 참아라. 소방관이 왔으니까 곧 들어갈 것이다.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호흡이 곤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1시간 한 10분 정도 통화를 하고 오후 5시 12분에 전화가 끊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했지만
그 답변이 없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이제 그 대학 입시를 마치고 그야말로 이제 그 트레이닝을 하고 몸매를 가꾸기 위한 뭐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센터에 지금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6층 그 부근에서 사망한 채 그 발견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10분 정도 남짓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말이죠.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 처음에 소방의 그 대응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또 다른 반증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유족 회의에서는 이 내용을 공개한 것 같습니다. 김다혜 양에게 아버지가 조금만 참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불이 난 지 4시간 뒤인 오후 8시 1분에 가족과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음성 사서함 메시지였다고요? 맞습니다. 이 4시간이나 뒤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이 살아있었다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전화였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 알려진 바에 따르면 8시 1분의 이 통화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피해자와 연결이 됐던 것이 아니라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이 된 것이었다. 20초 정도 가량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6층과 7층 사이의 계단에서 숨졌어요. 근데 이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3층에 있는 남자 사우나의 계단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시간에 실제적으로 통화했을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적고, 통신사에서 확인해 봤더니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결국은 소방 당국의 구조 작전과 그 진압 작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유족 측의 원망인데요. 이에 대해서 소방 당국의 나름대로 좀 그 해명에 나섰죠.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 충북 소방청장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인즉 현장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를테면 LPG 탱크가 바로 그 1층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2층에 진입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 더군다나 1층 주차장에 16대 그 자동차가 계속 화염에 쌓여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인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다는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119 구조대가 다른 곳으로 나갔고, 더군다나 소방 인력이 3교대를 하는데 이 당시 상황에서 본격적인 진압을 하는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하는 그 취지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족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지만 또 현장의 입장의 목소리는 좀 사뭇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유족들의 지적과 원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2층에 여자 사우나의 통유리를 좀 일찍 깼더라면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 당국이 모의 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이 2층에서 여성 사우나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고, 가족들은 이제 연락을 하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층 통유리를 깨달라라고 했는데 결국 깨지 못했죠. 그래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두 가지가 너무 그 당시 2층 유리 통유리는 강화 유리여서 두꺼웠다는 거예요. 깨기가 어려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유리를 깼을 때에는 백드래프트라는 현상이 발생해서 오히려 더 폭발의 위험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 유족 측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유족 측은 모서리를 깨면 쉽게 깨지는 것이고, 그 당시에 다시 봤더니 그 안에 사우나는 전혀 화염이 휩싸여 있지 않았다,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공개 실험을 할 것이고요. 공개 실험에서 그 당시에 정말 깨기가 어려웠는지, 백드래프트가 가능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드래프트 실제 모형 실험이 이루어지면 소방 당국의 현장 판단과 작전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과학적으로 좀 규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신고가 접수된 다급한 상황에 2층이 아니라 먼저 지하층을 수색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매뉴얼 자체는 원래 지하가 폐쇄되니까 그것부터 장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매뉴얼상에 돼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 자체는 이 녹취록에 의하면 무려 80번 가까이 2층 빨리 살려줘, 이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9 그 응급실 지령실에 이것이 전파가 되었지만, 수령이 되었지만 현장에는 전파가 안 된 것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상당 시간 지나도록 2층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 119 그 지령자가 직접 소방관에게 결국은 전화를 했습니다. 2층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당시에 무전 지령 자체가 먹통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의문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평상시에 그 제천 지역의 뭐 산악 지역인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무전기가 고장이 났다라든가 성능이 안 예. 좋다든가 어쨌든 무전 상태가 고르지 못했고 이와 같은 내용 자체가 현장에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 그래서 그 전화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실제 2층 문을 들어가서 깬 시간은 40분이 지난 4시 39분경이었다. 그래서 지연 구조가 아니었나 이런 비난이 있는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소방당국의 대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뭐 무조건 문책하자는 그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